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사태까지 겹치면서 내수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관들의 올해 경제 성장 눈높이도 우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봄 소식과 함께 찾아온 3월에는 대한민국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 주신 제 삶에서 가장 힘든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이민주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에 관한 연합뉴스TV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왜 정당했는지 설명하겠다며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선관위가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전산 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짜 부정투표 용지 등 법원에서 문제없다고 결론낸 사안이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차 언급하면서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5차례에 걸쳐 간첩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우리 사회 내부 반국가 세력이 연계해 국가 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국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한 대법원 선고에 대해 충분한 사실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에 대해 다양한 보도를 전했습니다. 덕분에 전문 전달은 물론 전문가 의견 및 정치권 반응 등 여러 측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보도는 변론에서 많이 언급된 단어에 집중했는데요. 이처럼 연설문이나 진술문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요 단어 빈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 변론의 핵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보도는 사회적 환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탄핵 반대 시위와 관련한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반대 시위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중국을 향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협중 정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린 틈을 타 주한 중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려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를 경찰이 저지한 일이 있었는데 이유군은 본인의 SNS에 협중 여론 전달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반대 집회가 열린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는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행인이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이유로 주장한 부정선거의 배후가 중국이라는 음모론이 반중 감정을 자극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합리적 비판이 아닌 혐오는 갈등과 분열을 낳고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탄핵 찬반 시위에 대해 양측의 주요 주장과 모습에 대한 보도뿐 아니라 주요 시위 장소에 거주하는 주민과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보도는 탄핵 반대 시위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중 정서에 대해 전하며 시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쟁점을 짚어주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는 이미 중국 배후 설과 그에 따른 반중 정서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보도 말미에서 지적하였듯 합리적 비판이 아닌 혐오로 굳어지고 있는 반중 정서는 탄핵 정국 이후 국가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보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탄핵 반대 시위자 구속과 관련한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40대 남성 윤 대통령 지지자인 안 씨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주한 중국 대사관에 무단 침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난 안 씨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를 찾아가 난동을 부려 또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안 씨는 경찰서에서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경찰서 현관문을 부수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안 씨의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 씨는 주한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허위 보도를 제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멘트와 기자 리포트 모두 캡틴 아메리카 복장이라고 언급한 것에 비해 기사 제목에서는 캡틴 아메리카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사 제목과 동일하게 방송 자막에도 캡틴 아메리카만 기재되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연합뉴스 TV 보도에서는 보도 내용 및 제목에서도 캡틴 아메리카 복장이라고 언급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 본 보도의 제목은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현재 동일한 제목의 영화가 개봉 중에 있어 보다 더 신중한 언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행 상품의 추가 비용에 대해 보도한 뉴스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인당 400만 원씩 3인 가족 유럽 여행 상품을 예약했으나 며칠 뒤 가격이 다소 오른 걸 발견했습니다. 여행사에 문의하니 추가금은 인당 10에서 20만 원 정도라는 안내를 받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넉 달 만에 비행기 값이 올랐다며 거의 1천만 원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상식을 벗어난 금액에 항의했지만 싫으면 취소하라며 여행사는 5% 이상이 변경되면 손님에게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여행사는 처음 안내가 잘못 나간 점을 사과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추가 비용을 3분의 1로 줄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애초에 상품 가격을 안일하게 정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소비자원 상담도 해봤지만 규정상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와 소비자는 운송 숙박 요금은 5% 이상, 환율은 2% 이상 변동된 경우 서로에게 증감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상 근거만 있으면 이론적으로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환율 변화로 인해 사전 예약한 여행 상품 비용에서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보도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이 크게 오르고 현재까지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실제로 과거 외환위기를 포함 환율이 1,400원을 넘었던 시기는 3차례에 불과해 지금과 같은 고환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뉴스는 약 1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당분간 고환율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주의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보도는 앞으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보도한 출발 600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려 했으나 그 구성과 성격을 놓고 의료계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6년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자 정부는 각 대학 자율로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길 경우 최소 0명에서 최대 2,000명 사이에서 증원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의대 학장들은 전국 총장들에게 의대 정원을 동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공문을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으로 되돌리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신입생 증원에 대비해 교수 추가 채용과 시설 투자 계획을 세운 대학들은 일정 숫자 이상의 증원을 원하고 있어 이번엔 학내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과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능이 끝나고 대학 합격이 발표되는 시점으로 의대 정원이 어떻게 확정될지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본 보도는 현재 상황에 대해 잘 정리하여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기존 정원 확정 계획, 즉 추계위의 4월까지의 계획을 설명하고 해당 타임라인이 변경된 이유와 함께 현재 계획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주어 관련 쟁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앙대학교 임가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가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귀촌을 결심한 사람들의 삶을 비췄는데요. 슬기로운 귀촌 생활과 상생의 방법까지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과 함께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 수가 100만 가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방송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인구 소멸 현실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100개 이상의 소멸 위험 지역, 어촌 소멸로 직결되는 어가 인구의 감소 등 지자체의 인구 소멸 문제는 심각했는데요. 그런 한편 도시를 떠나 오히려 시골로 향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찾고 스스로 세운 비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전라북도 순창군 산골마을, 송현창 씨 가족이 눈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9년 전 현창 씨는 자신이 태어난 이곳 순창군에 귀촌했습니다. 자, 이대로 눈 하나 둘. 현창 씨는 전국을 돌며 꽃과 나무를 모아와 정원을 가꾸고 또 정성 들여 집을 짓는 등 열심히 자신의 공간을 가꿔갔다고 합니다. 이 집은 중요한 경제적 수단으로도 쓰인다고 하는데요. 바로 촌에서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 이를 숙박업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귀촌을 결심했으나 귀농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의 분야를 정해 정착한 것이죠. 자연과 하나 된 삶을 사는 현창 씨 가족. 그런데 최근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아이들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학업을 위해서라도 다시 도시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교육을 위한 도시로의 이주 고민이 참 현실적으로 다가왔는데요. 2023년 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약 228개 대부분이 인구 소멸 우려 지역으로 발표됐다고 합니다. 그중 농촌은 더욱 힘든데요. 농사를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이 떠나며 농촌 사회는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상태였고 자체적인 후계 인력 재생산이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산업화 이후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한 발전이 지속돼 왔는데요. 경상남도 남해군 수도권 쏠림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역으로 1차 산업으로 승부를 보겠다며 이곳에는 역으로 1차 산업으로 승부 보겠다며 귀화한 청년이 있습니다. 올해 34살이 된 신동선 씨. 동선 씨는 이곳이 고향이 아님에도 청년이 없는 곳으로서 이곳이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귀화했다고 합니다. 국내 어업인구 통계청 조사 결과 2022년 어업인구는 10만 명 선이 무너진 9만 명으로 감소했는데요. 동선 씨는 이러한 어업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어선 청년 임대 사업을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어선 청년 임대 사업은 어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배를 임대하고 어선어업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동선 씨가 귀화를 결심하고 주변에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또래 친구도 없어 다시 도시로 돌아갈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마을 주민들의 친절함이 동선 씨의 귀화 생활에 힘이 됐다고 합니다. 또 동선 씨는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런 동선 씨에게 가장 큰 고민이 있었다면 그건 살 집이 있는가였다고 합니다. 동선 씨는 처음 귀화를 결심하고 경상남도 어촌마을 290개를 모두 돌아다녔지만 거주할 공간을 찾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일자리와 주거의 양극화가 심화되며 귀촌을 꿈꾸는 청년들은 그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 강진군에서는 특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강진군에서는 집 소유주가 일정 기간 무상으로 빈집을 군에 임대할 경우 임대 기간에 맞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강진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주민들은 단 10,000원의 월세로 거주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획기적인 주거 문제 대안을 제시한 강진군. 이 덕분에 강진군에 유입된 이주민 중 60%가 젊은 층이 됐고 지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진으로 귀촌한 이상준 씨와 천진주 씨. 두 사람은 귀촌으로 만나 부부가 됐습니다. 어렸을 적 오랜 시간 외국에서 생활한 상준 씨는 필요한 건 직접 만들며 살아가는 생활을 꿈꿨지만 도시에서는 무언가를 만드는 삶이 아닌 이미 마련된 삶만 있어 귀촌을 했다고 합니다. 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만드는 삶에 더 가치를 느낀 것이죠.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성공적인 귀촌 생활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귀촌은 자신의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자기 삶의 철학적 전환이라고 최상헌 교수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왜 시골에 가서 살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죠. 이렇듯 평온한 삶과 제2의 직업을 꿈꾸며 귀촌을 한 사람들. 그런데 이들과는 조금 다른 이유로 귀촌을 한 가족도 있었습니다. 10남매를 키우는 박성용 씨와 이계정 씨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이들 부부는 귀촌하기 전 셋째를 출산함과 동시에 걱정스러운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시를 떠나 이곳에서 그들은 7명의 아이를 더 낳아 행복한 다둥이 가족을 이뤘죠. 이들은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교육과 환경을 위해 오히려 귀촌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좀처럼 볼 수 없는 시골이다 보니 10남매는 매우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서로를 챙기며 커가고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시골 마을에는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인구 절벽,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귀촌을 결심한 사람들. 전문가는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라면 우선 있는 청년을 나가지 않게 지키는 정책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저절로 청년이 유입될 것이라고 설명하죠. 이런 정책에 방송은 지역의 인구 유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자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마무리됩니다. 능동적인 행정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가연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어요? 네. 저는 귀촌 생활에 무작정 환상을 갖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방송은 귀촌의 현실을 잘 보여주면서도 그 대안까지 제시가 되어 있어서 귀촌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도 고향이 지방이다 보니 그렇군요. 지역 소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강진군의 사례처럼 청년 인구 유입에 효과적일 수 있는 정책들이 잘 마련이 되어서 지역사회가 하루빨리 활기를 되찾길 바라봅니다. 네, 저도 함께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임가현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3년을 넘긴 가운데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전쟁이 변곡점을 맞고 있는 가운데 중재를 자처해왔던 미국이 노골적으로 러시아에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추빙연구원이신 정은정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18일이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3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러우 전쟁의 종식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진행했는데 먼저 이번 회담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내용을 전하고 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미국과 러시아는 2월 18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방안을 놓고 4시간 30분간의 장관급 협상을 열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참여를 일단 배제한 채 종전 협상을 시작한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종전 협상을 위한 고위급 협상단을 각각 구성하기로 하고 상호 대사관 인력 복원, 경제협력 모색 등 양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합의했습니다. 예. 아직 구체적인 종전 협상 방안은 제시된 것이 없는데요. 하지만 곧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전을 위한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예. 국민일보는 러시아 측이 이번 협상을 통해 3년간 단절됐던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BBC의 보도를 전했습니다. 예.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통해 러시아가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가 큽니다. 그렇군요. 한겨레는 트럼프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내겠다는 속내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한 외교적 성과를 가시화하고 동맹이나 다른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대신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가 바탕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JTBC는 종전 협상에 나선 미국의 행보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국제사회에 복귀할 경우 중국 의존도가 낮아진다는 점, 히토리를 비롯해 첨단 기술 산업과 방위 산업에 필수적인 다양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미국이 확보할 경우 중국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정작 종전 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해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종전 협상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에 대해서는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3년 이상 전개된 전쟁의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미국 주도의 종전 협상에서 배제되는 것에 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협상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유럽 또한 미국의 독자적인 종전 협상 추진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4일에는 유럽과 캐나다 등 12명의 지도자들이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노선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EU는 이달 6일 긴급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예. 매일경제는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을 인용해 긴급 정상회의 의제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안보이며 유럽 주도의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프랑스가 영국과 함께 종전 후 우크라이나에 최대 3만 명의 유럽 평화 유지군 주둔 계획을 수립 중이며 미국이 이를 보충해주는 방향의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를 러시아가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는 BBC를 인용해 유럽의 평화 유지군 파병 구상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러시아 외무장관의 말을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립관계였던 미국과 러시아가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국제사회 판도 역시 급변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제 질서 수호라는 대의는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 동맹도 좀 흐릿해진 모습인데 미국의 이 같은 러시아에 대한 우호 모드와 이것이 국제사회에 미치게 될 파급력 등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단절됐던 관계를 복구하고 종전 협상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면서 예. 유럽은 미국의 테러 제재 해제마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강요된 평화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미국은 전쟁을 빠르게 끝낸 뒤 전후 관리 책임을 유럽에 맡긴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SBS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후 우크라이나의 유럽 평화 유지군 주둔을 찬성하지만 미군 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다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협정이 체결된 뒤에도 유럽에서 미군을 모두 철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한편 이번 종전 협상은 미국과 유럽은 물론 국제사회의 여러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시사저널은 현 상황이 향후 유럽 안보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강대국 주도의 국제 질서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유럽, 발트 국가들의 안보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간 외교적 균열이 점차 심화될 경우 유럽이 독자적인 외교 안보 전략을 수립할지 여부가 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군요. 세계일보 또한 전통적 동맹인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어 세계의 안보 지형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유럽 안보는 유럽이 책임질 것을 요구하면서 나토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고 미국의 묵인하에 러시아의 위협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유럽 내에서는 방위 산업 강화의 필요성을 내세운 자강론이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로 종전 협상을 벌이면서 향후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을 배제한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언론들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종전 협상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국제질서 재편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 특히 미국의 전략과 러시아의 입지가 달라지면서 한반도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향신문은 미국과 러시아 간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군 파병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논의될 가능성이 크며 이 채널이 자연스럽게 북미 대화로 이어질 경우 러시아가 중재자가 되면서 한국 패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예. 하지만 러시아로서는 유럽과의 관계는 당장 개선하기 어렵고 일본과는 영토 분쟁을 겪고 있어 한국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 상황을 보며 우리나라도 러시아와의 점진적인 관계 복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화일보는 북미 정상회담에 한국이 배제당할 수 있다는 불안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 대사의 전망을 다뤘는데요. 예. 한국 패싱 여부는 미국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담당자도 중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3년 가까이 이어져온 우크라이나 전쟁이 협상가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만큼 언론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협상은 어떤 의미로든 굉장히 파격적이며 세계를 또 다른 큰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존중되었던 국제 질서가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언론은 변화하는 상황을 주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협상 방식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이슈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다양한 시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국가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각이 더욱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외신을 비롯해 국내외의 전문가들을 활용하면서 향후 전망과 전략,
대안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평소에도 사람들이 국제 이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언론의 중요한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언론이 기억할 내용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초빙연구원이신 정은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